당신한테서는 지겨운 락스 냄새가 난다고. 제발 내 몸에 손 좀 대지 마.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혜가 정성껏 끓여온 전복죽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발로 일어선 남편 이태성. 그가 아내에게 건넨 첫마디는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정혜의 떨리는 손 위로 뜨거운 죽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이 남일 같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동안 정혜의 시간은 오로지 남편 이태성의 병실 침대 곁에 멈춰 있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고운 손은 독한 병원 소독약과 걸레질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던 태성이 2발로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는 짐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부터 끓여줄게요. 병원 밥 물리도록 먹었잖아요. 정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걸며 태성의 외투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기느라 정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짐이나 빨리 싸. 꾸물거리지 말고. 태성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정혜는 그저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서둘러 가방을 닫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태성은 정혜보다 저만치 앞서 걸어갔습니다. 마치 남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걷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혜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 팔짱을 끼려 하자 태성이 기겁하며 팔을 빼냈습니다. 아, 왜 이래? 사람들 보는데. 부부가 팔짱 좀 끼는 게 어때서요? 당신 이제 다 나았잖아요. 태성은 정혜의 말을 무시하고 택시 승강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도 태성은 창문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보, 바람 차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갑갑해서 그래. 차 안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태성은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눈치를 볼 정도로 노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혜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닦아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태성의 짜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환기 좀 시키고 살지. 어둠 침침해가지고. 정혜는 짐가방을 내려놓으며 황급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남편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먼지가 좀 쌓였을 뿐인데 태성의 반응은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얼른 청소할게요. 당신은 안방 가서 좀 쉬어요. 안방? 나더러 당신이랑 한 방을 쓰라고? 태성이 정색을 하며 되물었습니다.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게 당연한 일인데 태성은 마치 끔찍한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럼 따로 자요? 당연하지. 나 이제 환자 아니야. 좁아터진 침대에서 당신 뒤척이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작은 방 치워놨어? 난 거기서 잘 테니까 건너오지 마. 태성은 큰 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정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돌아온 집에서 그녀를 반겨주는 건 차가운 방문뿐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정혜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거라고, 몸이 나았으니 예전처럼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혜는 태성이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정성껏 차려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태성은 침대에 누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했습니다. 그래, 나야. 이제 막 퇴원했어. 응, 몸은 아주 개운해. 거기 날씨는 어때? 정혜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태성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정색을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예의가 없어, 사람이. 밥 먹으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랬어요. 누구 전화길래 그렇게 급하게 끊어요? 알 거 없어. 동호회 친구야. 밥 생각 없으니까 나가. 태성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파리를 쫓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래요? 30년 만에 집에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태성이 벌떡 일어나 정혜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당신한테서는 지겨운 병원 냄새가 나. 락스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늙은 냄새까지. 그 냄새만 맡으면 내가 다시 아픈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줘. 태성은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차려진 식어가는 밥상 앞에 홀로 앉은 정혜. 그녀는 자신의 옷소매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의 세월 동안 냄새가 살처럼 배어버려 자신만 모르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몰랐던 진짜 악취는 그녀의 몸이 아니라 태성의 썩어버린 양심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회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쭈글쭈글하던 피부에는 혈색이 돌았고 비틀거리던 걸음걸이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염색약 좀 사와. 검은색 말고 자연 갈색으로.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며? 정혜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중내 사내하던 사람이 멋을 부린다는 건 그만큼 살만하다는 증거니까요. 정혜는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염색약을 사와서 정성껏 남편의 흰 머리를 가려주었습니다. 염색을 마친 태성은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죄다 칙칙한 환자복 같아서 원. 장롱 안쪽에 당신 아플 때 사둔 새 양복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입은 거요. 유행 다 지난 걸 어떻게 입어? 나 오늘 동호회 모임 나갈 거야.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어야겠어. 태성은 정혜가 쌈짓돈을 모아 쥐어준 카드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정혜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병수발하느라 정혜의 옷장에는 보풀이 인 낡은 티셔츠와 고무줄 바지만 가득한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치장에만 바빴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세련된 체크무늬 재킷에 중절모까지 쓴 모습은 영락없는 신사였습니다. 어때? 좀 태가 나나? 아주 젊어 보여요. 딴 사람 같네요. 정혜의 칭찬에도 태성은 건성으로 대꾸하며 거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성의 외출이 잦아진 것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더니 나중에는 아침밥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밖으로 돌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등산 간다, 바둑 두러 간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간다는 사람의 옷에서는 흙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태성이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정혜는 익숙하게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이었습니다. 무심코 영수증을 펴본 정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에서 24만 원,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48만 원, 품목은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등산 간다던 사람이 청담동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단둘이서. 게다가 여성용 스카프라니요. 정혜는 자신의 목을 감싸보았습니다. 목주름을 가리려고 시장통에서 5,000원 주고 산 싸구려면 손수건이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잠든 태성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얼굴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병원비 대느라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안 해본 일이 없는 정혜는 1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썼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남편은 낯선 여자에게 수십만 원짜리 스카프를 선물하고 밥을 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동호회 총무라도 맡아서 대신 결제한 거겠지 하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며 북어국을 찾았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동호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뭐 많이 왔지.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식사는 뭐 하셨는데요? 산 밑에서 백숙이나 드셨나? 태성은 숟가락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럼 등산하고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했어. 왜 꼬치꼬치 캐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을 먹고도 파전에 막걸리라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대는 남편. 정혜의 가슴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좀 늦어. 친구가 좋은 투자 설명회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태성은 서둘러 밥을 마시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태성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향수를 칙칙 뿌렸습니다. 독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낯선 향기였습니다. 다녀올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 정혜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가 거실에 희미하게 남아 정혜의 코를 찔렀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하얗게 일어난 점퍼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혜는 현관문을 열고 태성이 사라진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막 택시에 올라타는 태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숨을 헐떡이며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저 앞차,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제발요. 백미러로 힐끔 쳐다보는 기사의 시선에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아줌마가 남편 불륜을 잡으러 가는 모양새. 남들이 욕할까봐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앞서가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라이브 카페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미사리 근처의 고급 카페촌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카페 안에서는 강물이 훤히 내려다 보였고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정혜는 택시비를 계산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카페 입구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홀 한가운데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한눈에 봐도 기품이 흐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영수증에서 본 그 스카프였습니다. 파스텔 톤 가디건 위에 하늘거리는 실크 스카프를 두른 여자, 고윤주였습니다. 그녀는 태성이 하는 말에 정말이냐며 손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정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눈이 반달이 되어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정혜에게 짜증만 내던 그 입으로 포크로 케이크를 찍어 윤주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 해봐. 여기 치즈케이크가 아주 살살 녹아. 아이 참 오빠도. 남들이 봐요. 윤주는 부끄러운 척하면서도 태성이 주는 케이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혜의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정함이 정혜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정혜는 앞뒤 잴 것 없이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다가가는 발소리에도 태성은 윤주의 손을 잡고 송금을 봐준다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여기 생명선이 아주 기네. 나랑 100년애로 하겠어. 어머, 오빠는 점도 볼 줄 알아요? 못하는 게 없네. 이태성 씨. 정혜의 날카로운 고함에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태성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잡고 있던 윤주의 손을 놓쳤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혜를 확인한 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등산 간다더니 여기서 계집질하고 있는 꼴 보려고 왔다. 왜? 정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태성의 얼굴에 끼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재빨리 팔을 막아서는 바람에 물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태성은 오히려 정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는데 사과는커녕 도리어 밀쳐지는 상황.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주가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분이 그 사모님이세요? 윤주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무릎 나온 바지. 윤주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정혜는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주 씨, 이건 오해하지 말고. 태성이 안절부절 못하며 윤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주는 피식 웃으며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오빠 병수발 드느라 고생하셨다면서요? 참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칭찬처럼 들리지만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마치 너는 간병인이고 나는 사랑받는 여자라고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정혜는 부들부들 떨며 윤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뭐하는 여자야? 남의 남편 꼬셔서 희희낙낙하니까 재밌니? 그 스카프 내 남편 돈으로 산 거지? 당장 내놔. 정혜가 윤주의 스카프를 잡으려 손을 뻗자 태성이 정혜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악소리가 날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어디서 감히 귀한 사람 몸에 손을 대? 귀한 사람? 나는? 30년 똥오줌 받아낸 나는 천한 사람이고 이 여자는 귀한 사람이야? 정혜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바람 피웠나 보다, 여자가 독해 보이네 등등. 하지만 태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당신이랑 사는 게 사는 거였어? 난 간병인이랑 사는 기분이었다고. 근데 윤주 씨는 달라. 나랑 대화가 통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야. 내 영혼의 단짝이라고. 영혼의 단짝? 미친놈. 곱게 미쳐야지.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바친 청춘이 고작 간병인 취급을 받다니. 윤주가 태성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들 보잖아요. 그만해요. 사모님도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리를 피해주죠. 윤주는 마치 자비로운 성녀라도 되는 양태성을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정혜를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좀 씻고 꾸미고 사세요. 여자가 여자다워야 남자도 정을 붙이죠. 안 그래요? 뭐라고? 가자, 오빠. 여기 물이 너무 안 좋다. 윤주는 태성의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성은 정혜를 향해 집에 가서 짐이나 싸고 있으라고 쏘아붙이고는 윤주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정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 어린 눈빛 혹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이 정혜의 낡은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 기운이 발가락 끝까지 스며들었지만 가슴에 박힌 비수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윤주의 차에 올라타는 태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차 안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정혜의 눈빛이 정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닥칠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장 찍어.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성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누런 봉투 속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정혜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당신 똥오줌 받아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태성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당신도 지긋지긋한 간병 생활 끝내고 자유 찾으면 좋잖아. 위자료는 없어. 대신 그동안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 생활비 하라고 줬던 카드가 그거 안 갚아도 돼. 그걸로 퉁치자고.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아끼느라 콩나물값 100원도 깎아가며 살았던 정혜였습니다. 남은 돈은 고스란히 태성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들어갔는데 그걸 위자료 대신이라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살리느라 내 청춘, 내 인생 다 갈아 넣은 돈이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해? 아, 시끄러워. 구질구질하게 돈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이 집 명의 누구 건지 말해야 알아들어? 내 명의야, 내 집이라고. 당장 나가. 태성은 정혜가 아끼던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거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흙더미가 마치 정혜의 산산조각 난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 나가줄게. 더러워서라도 내가 나간다. 정혜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코트, 목이 늘어난 티셔츠 몇 장. 정혜의 삶은 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초라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태성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는 그의 뒤통수를 보며 정혜는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버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짐보따리를 품에 안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정혜의 정수리를 때리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통곡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은 건 빈털터리 몸뚱이와 배신감뿐이라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신발은 흙탕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몸은 오들오들 떨려왔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불이 꺼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거, 딱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 정혜는 홀린 듯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복마트라는 간판 이름이 정혜의 처지와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의 알바생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정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손님.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정혜는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이고 온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나왔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추워서. 허둥지둥 동전을 줍는 정혜를 보며 알바생 청년이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주울게요. 여기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청년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정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울컥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 옆에 붙어 있는 로또 판매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 역전. 이번 주 1등 당첨금 예상 30억.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문구였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혜에게 성실함의 대가는 버림받은 뿐이었습니다. 총각, 저거 하나 줘요. 자동 말고 수동으로. 네. 아, 로또요? 네, 여기 용지 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펜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호는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짜, 결혼기념일, 그리고 죽은 자식이 태어났던 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선명한 숫자들을 하나씩 색칠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장래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어머니. 청년이 건네준 로또 용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5,000원.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종이 조각과 맞바꿨습니다. 좋은 꿈이라. 정혜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 하루 2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을 찾아갔지만 품 안에 넣은 로또 용지가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벼락이 될 줄은 신도, 태성도, 그리고 정혜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8, 15, 23. 설마. 단칸방 고시원의 얇은 벽 너머로 옆방 남자의 콧소리 소리가 진동을 했지만 정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떨리는 그녀의 동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불은 컵라면과 편의점 영수증, 그리고 며칠 전 빗속에서 샀던 로또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당첨 번호와 용지의 숫자가 하나씩 겹쳐질 때마다 정혜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8일, 결혼기념일 15일, 아픈 남편이 쓰러졌던 날 23일. 정혜의 인생을 갉아먹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숫자가 되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숫자 42까지 일치하는 순간 정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1등 당첨 금액 3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구경해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바닥이 갑자기 구름 위처럼 붕 뜨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정혜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품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 종이를 뺏어가지는 않을까? 갑자기 불이라도 나서 타버리지는 않을까?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성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가 당첨금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런 행운을 주신 거냐고.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정혜는 서대문 농협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방을 끌어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본점 3층 복권 사업팀으로 안내받아 들어간 VIP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정혜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당첨금 운용에 대해 상담해 드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비밀은 확실히 보장되는 거죠? 남편이나 누구도 알면 안 돼요.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의 불안한 눈빛을 읽은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박 실장입니다. 사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불려드리겠습니다. 정혜는 박 실장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조롱,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심까지. 이야기를 듣는 박 실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이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서고 싶어요. 박 실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부터 다시 시작하셔야겠습니다. 한정혜라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날부터 정혜의 은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실장의 주도하에 정혜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 속에 초라한 자신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귀티나게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푸석푸석하던 머릿결은 윤기 흐르는 볼륨 단발로 바뀌었고 기미가 낀 피부는 전문 케어를 받아 맑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운영하는 예약제 부티크를 찾았습니다. 윤주가 입던 화려하고 천박한 스타일이 아닌 무채색 계열의 고급 린넨과 실크 소재 옷들을 골랐습니다. 안경도 뿔테로 바꾸어 지적인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혜는 낯선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30년 간병에 찌든 이태성의 아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차가운 도시의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예전 모습은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박 실장의 말에 정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겉모습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 실장님, 부동산 경매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정혜는 밤에는 부동산과 금융 서적을 파고들었고 낮에는 박 실장이 가져오는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태성과 윤주는 정혜가 남기고 간 빚은 나 몰라라 하고 태성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도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정혜는 새로 산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두 사람을 생각하며 정혜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빛처럼 검게 일렁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여자가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잔액 부족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카드 말고 저걸로 다시 긁어봐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카운터. 태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갑 속의 카드를 전부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한도 초과 혹은 거래 정지. 뒤에 서 있는 손님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태성의 등 뒤로 꽂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짜증스럽다는 듯 자신의 명품 백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아유, 쪽팔려. 오빠, 돈 관리 좀 똑바로 해. 식당을 나오는 윤주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태성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큰 소리치며 윤주를 리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진작에 바닥났고 아파트 판 돈은 윤주가 말한 대박 투자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윤주 씨, 그 투자금 회수 언제 된다고 했지? 나 요즘 현금이 너무 말라서 그래.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윤주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주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태성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응, 좀 쉬고 싶어서. 오빠랑 있는 거 이제 좀 숨막히네. 윤주는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거침없이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태성이 사준 밍크 코트, 명품 핸드백, 그리고 폐물함에 있던 보석들까지. 태성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깐만. 그 폐물함은 왜 챙겨? 그리고 투자금 들어간 건 어떻게 됐어? 수익금 나온다며. 윤주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태성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투자금? 아, 그거 다 날렸어. 오빠가 하도 닥달해서 급하게 넣다가 사기당했잖아. 뭐? 사기? 그게 얼만데? 내 아파트 판 돈 전부잖아. 아니, 근데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태연해? 태성이 윤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윤주는 더럽다는 듯 태성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거 안 나? 늙은이가 힘만 세가지고. 야, 이태성. 솔직히 말해서 내 돈 보고 만났는데 돈 떨어졌으면 끝이지. 뭘 더 바래? 윤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자기하며 콧소리를 내던 여자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독사 같은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돈 보고 만났다고? 그래. 냄새나는 병수발 든 조강지쳐버린 주제에 나한테는 순정을 바랬니? 웃기지도 않아, 정말. 주제 파악 좀 해. 윤주는 가방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닫았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정혜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고 가라고. 태성이 윤주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하이힐 굽으로 태성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태성의 손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질척거리지 마. 아,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보증금도 내가 다 뺐어. 다음 주까지 방 비워야 할 거야. 월세 밀린 지가 언젠데. 윤주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바람이 휑한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태성의 심장 박동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잊고 지냈던 편마비 증상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혀가 굳어 말이 헛나오고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 화려한 가구들은 대부분 렌탈이었기에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빈 껍데기만 남은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정혜를 내쫓을 때 느꼈던 해방감은
이제 완벽한 고립감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혜아, 여보. 무의식 중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혜가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던 거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관리실 직원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손에 들린 건 쓰레기 봉투에 담긴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했던 등산복은 때에 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폐륜을 알고 연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태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부리며 정혜를 무시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병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태성은 차가운 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노숙자 보듯 피해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 태성은 자신이 정혜에게 줬던 상처의 깊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혹시라도 정혜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뻔뻔하고도 어리석은 기대뿐이었습니다. 밥 줘. 내 마누라가 여기서 설거지하잖아. 외상으로 좀 달란 말이야. 와장창. 낡은 양은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포구 구석진 골목에 위치한 호남 식당 입구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꾀재재한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노숙자가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성이었습니다. 윤주에게 버림받고 노숙 생활을 한 지 3개월. 태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었고 몸에서는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예전에 정혜가 일하던 식당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양반이 한정혜 씨 그만둔 지가 언젠데 와서 행패야?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안 나가? 식당 주인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태성을 내쫓았습니다. 태성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길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태성은 억울하고 분해서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기업 부장 출신이야. 내 마누라만 오면 당신들은 다 끝장이라고. 태성은 식당 앞 전봇대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실 그가 이곳을 찾아온 건 단순히 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우연히 한정이라는 여자가 로또라도 맞았는지 팔자가 폈다더라는 소문을 주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에 빠진 여자가 돈이 생겼다면 무릎 꿇고 빌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성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정혜를 원망했습니다. 지가 누구 덕에 서울살이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며 그의 머릿속 회로는 여전히 1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태성은 얇은 점퍼 깃을 여미며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이 좁고 지저분한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체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타이어 휠조차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태성은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차 타는 사람은 밥도 꿀맛이겠지 하는 부러움뿐이었습니다.
차는 정확히 호남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태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누가 내릴지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날렵한 굽의 검은색 하이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떨어지는 실크 원피스 자락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풍겨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식당 간판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인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태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여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식당 주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모님, 저 왔어요. 건물 리모델링 건 때문에 의논 좀 하려고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왔던 목소리. 하지만 찌들어 쉬어버린 목소리가 아니라 윤기가 흐르고 힘이 있는 목소리. 바로 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식당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정혜를 맞이했습니다. 태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락스 냄새를 풍기던 아내가 저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다니. 순간 태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본능적인 욕심이 앞섰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다. 저 비싼 차도 저 여자가 가진 돈도 법적으로 따지면 다 내 것이다. 태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정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정혜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정혜와 수행비서, 식당 주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몸으로 정혜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야 나. 당신 남편 태성이. 아이고 여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하지만 태성의 손은 정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건장한 수행비서가 순식간에 태성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흑, 아, 사람 살려. 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태성은 곁눈질로 정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혜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태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정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차가워서 주위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성은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라니? 나야, 이태성. 당신 남편이잖아. 30년 같이 산 남편 얼굴도 몰라봐? 정혜는 천천히 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태성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지도 않은 채 꼿꼿이 선 자세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라. 제 남편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아 죽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나 봐.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랬어. 나 지금 몸도 성치 않아. 당신이 나 좀 살려줘. 응? 태성은 바닥을 기어가며 정혜의 구두코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발을 살짝 뒤로 빼며 피했습니다. 태성의 입술은 더러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박 실장, 경찰 부르세요. 영업 방해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경찰이라는 말에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했구나, 너.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쳐? 아니, 조강지부 버리는 거야? 천벌 받을련.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태성은 적반하장으로 악을 썼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저런 남자를 하늘처럼 믿고 살았다니. 먹여 살려? 내 등골 빼먹고 산 게 누군데. 이태성 씨, 당신이 버린 건 냄새나는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구명조끼였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정혜는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는 태성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콩밥 먹을 줄 알아. 정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정혜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쓰레기 봉투 옆에 나뒹군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벤치의 배기구에서 나온 매연만이 태성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후회해도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버린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태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복수는 단순히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 안 나? 나 피해자야. 저 여자가 내 아내라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성은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식당 안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정혜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포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태성은 철제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 담당 형사는 태성의 냄새가 역한지 코를 막으며 조서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몇 번을 말해요. 이혼한 지 1년 넘으셨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유치장 들어갑니다. 아니, 형사 양반,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접근. 금지야. 내가 가서 오해 좀 풀겠다는데 그게 죄가 돼?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형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정혜 대표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봐, 거기 안 서? 정혜 어딨어? 내 마누라 데려와. 태성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형사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 실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태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태성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대표님은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버린 쓰레기 취급하던 그 여자가 지금 당신이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박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태성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성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낯선 이름이 아닌 한정의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왜? 당신이 윤주라는 여자랑 놀아나면서 사기당해 날린 아파트, 경매로 넘어온 거 대표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동 피운 그 식당 건물도 지난달에 인수하셨고요. 태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했다고 유세 떨던 집,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며 노래를 불렀던 그 빌딩.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버린 아내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무식한 여편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식하다니요. 당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30년 동안 사모님은 가계부를 쓰고 병원비를 쪼개며 경제관념을 익히셨습니다. 당신이 펑펑 쓴 돈을 메꾸느라 금융 전문가가 다 되셨죠. 로또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박 실장은 태성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고윤주 씨 소식 궁금하시죠? 사기 혐의로 구속되셨습니다. 당신이 멍청하게 도장 찍어준 덕분에 공범으로 몰릴 뻔한 거 정혜 대표님이 탄원서 써주셔서 당신은 감옥행은 면한 겁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태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는 감옥에 갔고 자신이 버린 여자는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실이 태성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때렸으면 나았을 텐데 정혜는 태성을 불쌍한 노인 취급하며 적선하듯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태성은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유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태성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간호하던 정혜의 따뜻한 손길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물 좀 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호텔 연회장. 제1회 은빛 날개 재단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정혜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를 입은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에 기품 있는 미소를 머금은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한정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정혜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 삶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설 때 빛난다는 것을요.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처럼 홀로 된 중년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의 한과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한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혜는 호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박 실장,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바람이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소식입니다만 정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요양원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시립 무료 요양원입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가끔 밥 먹다가 정혜야, 국이 짜다 하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더군요. 정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연민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목까지 제가 더 행복하게 살면 되겠죠.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정혜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태성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찢지도 구기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사진은 봄바람을 타고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혜의 지난 30년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이태성. 그리고 안녕, 한정혜.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한 리듬이 되어 호텔 복도를 울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정혜는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여왕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통쾌하셨나요? 정혜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